한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가 다가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젊었을 적에는 자고만 일어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80세가 넘어가면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잦은 컨디션 난조로 인해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근육이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지죠. 그렇다고 건강을 챙기자고 산책을 나가자니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하려고 해도 좀처럼 회복이 안 돼서 힘이 많이 들죠. 우리는 이렇게 80대가 넘어서면 힘들 것을 알면서도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노후엔 살아서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80대 진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신다고 해도 한사코 거부하고 계십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우리랑 살자니까 몸 생각해야지. 진씨 할머니는 매일같이 믹스커피를 먹고 돼지고기를 꼭 식단에 챙겨 넣곤 했죠. 딸이 그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 보살피고자 같이 살자고 합니다. 딸의 남편도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래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 애들도 다 독립해서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진씨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의 식사 세 끼는 꼬박 챙겨 드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죠.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걱정해 주는 건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건강해. 걱정하지 말거라. 자식들의 걱정과는 달리 진씨 할머니는 다른 분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복지센터에 다니면서 뜨개질 수업도 듣고 계셨습니다. 뜨개질 수업을 배우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볍게 아몬드를 드신 후 뜨개질을 하며 TV를 시청하시곤 하죠. 수업이 없는 날에는 공원에 나가서 팔운동, 허리운동도 하십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동년배들이 모여 수다도 떨고 매일을 재밌게 보내고 계시죠. 딸이 같이 살자고 한 곳으로 이사가면 또 그곳에서 적응해야 하니 할머니가 갈 리가 없는 거였죠. 아무리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3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80대가 넘어가면 사연 속 할머니처럼 사시는 분들은 보통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진씨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식사를 잘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뻔한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80대 이후에 건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조언은 누군가의 말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연을 한 가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문가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물 한 잔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입안에 있는 세균을 같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한 이후에 먹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시니어 분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입이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세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양치를 다 끝마치고 나서야 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자 한 의사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밤 동안 생긴 입속 세균의 대부분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위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셔도 됩니다.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때서야 한 시니어 분께서는 입속 건조함을 참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무한히 넘쳐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정보는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너무 신뢰하고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예시로 예전에는 당근과 오이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영양에 좋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어도 영양 손실이 전혀 없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믿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두 번째 조언은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있듯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는 의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80세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한 시니어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군요. 매일같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도 호전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그 나이에는 물리치료 받아도 잠시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동네 이웃에게 말했더니 한의원을 추천하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한의원을 믿지 않아서 안 갔는데 요번에 갔다가 정말 후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 걸 하고 너무 후회했어요. 요즘은 허리가 다 나아서 산책도 잘하며 다닙니다. 이 이후로 이분께서는 무릎이 쑤시거나 통증이 있을 때에도 한의원만 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병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리치료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물리치료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치만 사람마다 맞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친절히 대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 약을 먹으면 대부분 낫더라와 같이 무책임한 말을 하는 의사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박식한 태도를 가진 의사들은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을 돈으로 생각하곤 하죠.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들이 친절한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간호사가 만약 불친절하다면 현명한 의사라면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 간호사분들은 친절하지만 의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간호사들은 피로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불친절한 간호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죠. 혹여나 간호사가 불친절한데 의사가 친절하다면 의사분들한테 한 번쯤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무조건 권장하는 의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으로 수술을 권장하는 훌륭한 의사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수술이 무조건 정답이라며 권장하는 의사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병원에도 여러 들려보고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내 몸에 대해 잘 알아봐주는 의사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병원을 더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잘 맞는 의사를 미리 찾아보세요. 나중에는 큰 행운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세 번째 조언은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친구도 자식들도 아닌 바로 배우자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은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재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자식들이 반대를 하는 반면에
재산이 적은데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자식들이 찬성한다고 하죠. 재산을 노리고 재혼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재산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왜 찬성할까요? 누군가가 부모를 책임져 준다는 마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간호를 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아플 때 도와줄 테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겠죠. 그만큼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낄 때는 아플 때라는 이야기도 있죠. 내가 만약 아프면 자식들은 전화 한 통 하거나 한두 번 찾아오는 것 뿐일지라도 나와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는 내 옆을 지켜주며 간호해주기 마련입니다. 투닥거리며 다투기도 했던 배우자들도 아플 때에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기 마련이죠. 혹시나 남성분들께서 배우자에게 화를 자주 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기회에 사랑하고 내가 많이 아낀다고 해주세요. 여자들은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좋아한답니다. 만약 여성분이시라면 남성분들에게 멋지고 내 남편 최고다라고 해주세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인정받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라도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네 번째 조언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든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여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해오던 일들을 멈추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든이라는 황혼의 나이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 배울 수 있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시간의 무게의 노화가 급격히 닥치지 않죠. 마음 가는 대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일상의 작은 일거리를 계속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취미를 찾아 배우는 것도 새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하며 뇌의 활동을 자극해 인지 능력을 새롭게 합니다. 여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열정을 활활 태워보시길 바랍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를 즐기시든 무엇이든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 인지 능력의 저하를 염려하지만 기억력 감퇴는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종종 기억력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더 많죠. 몸의 근육은 쓰이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억력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대단한 걸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림 그리기를 해보는 것도 배워보는 것이겠죠. 노후의 좋은 취미 생활은 제 채널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취미 생활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며 뇌를 활용하는 것은 치매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5번째 조언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나요? 젊은 날의 활기찬 모임과 웃음이 가득했던 친구들과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고 친구가 없으면 무언가 부족한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행복의 전부인 듯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해진 시기,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만남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술 한잔하며 돈 문제나 남의 흉을 보는 이야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이런 만남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감정 소모가 심해지기도 하죠.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연락이 끊기고 모임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해도 힘든 시기에는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죠.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인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참된 인품을 지닌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하며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인간 관계보다는 혼자서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겠죠.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 없이 자신만의 평화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인생의 특별한 선물과도 같으며 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지만 아플 때 곁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가족이기 마련입니다. 친구는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해 축하하고 필요할 때 위로를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것입니다. 사실 여든의 문턱에 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여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 꿈꿔왔던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잘 하셨다면 여든에도 충분히 건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음식을 맛보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일의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어느 구간에서건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여든의 벽이 다가오고 계시거나 이미 여든이 다가오셨다면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각자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여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름지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식들의 대부분은 부모의 마음을 모르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과 서로 안부도 묻고 고민이 있거나 이야기거리를 나눴던 데에 비해 최근에는 자식들과 연락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예전과 달리 자식들과의 관계가 삭막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식과 친구처럼 지내라. 자식에게 모든 걸 주지 마라와 같이. 자식에게 관한 말들은 무수히 많지만 막상 내 자식에겐 실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식들은 이러한 씁쓸한 부모들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슬플 수도 있지만 점차 이런 현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그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살며 행복한 노후를 꿈꾸면 될 것이고, 혼자 살고 계신다면 여행을 다니거나 취미 생활을 하며 지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가끔 연락이 오면 그저 잘 지내는지 안부만 묻는 정도로 소통을 유지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고, 자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손에 쥐어주고 싶기 마련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식에게 모두 퍼주는 것이 반드시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길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진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당장 나가. 앞으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효도는 바라지도 않으마. 아들은 이런 말을 듣고 부모님의 집에서 뛰쳐나왔죠. 자식을 사랑하던 진씨 할머니는 어쩌다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진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경제 개발의 열기로 가득 찼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여전히 삶이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정부의 산업화 정책은 도시와 농촌 사이, 부와 빈곤 사이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었죠. 진 씨의 상황은 더 암울했습니다. 남편은 소규모 공장의 작업자로 일하다 사고가 나서 일찍 사망했고, 그런 상황에서 진 씨는 보육원 교사로 일하며 열심히 생활하였습니다. 그녀는 고된 노동과 끊임없는 힘든 삶 속에서도 두 자식들을 보며 생활했습니다. 진 씨는 아들과 딸의 대학 비용과 결혼 자금을 생각하면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개의 직장을 가질 수 없었던 진 씨는 주말에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일까지 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 열심히 모으고 저축한 자금으로 두 자녀들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고, 이후 자녀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도 진 씨는 마지막까지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는 집을 마련할 때 전세 비용을 반 이상 부담해 주었고, 딸이 결혼할 때에도 혼수 비용으로 큰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 씨는 자식들의 결혼까지 책임졌기에 홀가분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출가해서 독립한 이후 진 씨는 더 이상 책임질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후 진 씨는 남편의 사망보험금과 저축해둔 돈으로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골로 내려갈까도 생각했지만 자식들이 모두 집을 떠났을 때 적적했던 느낌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죠. 몇 년간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아들, 딸을 모두 도와줬음에도 은퇴 자금이 남아있었고, 노후까지 열심히 준비한 진 씨는 소박하게 일하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결혼을 한 이후 아들은 잘 찾아오지 않기도 했지만 딸만큼은 그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김치나 반찬들을 싸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 남편은 뭐라고 안 해? 이렇게 자주 찾아와도 되는 거야? 남편이 오히려 더 자주 보러 가라고 하던걸? 너무 걱정하지 마. 기특한 딸을 보며 진 씨는 흐뭇하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한 통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 거기 생활은 좀 어때? 너가 웬일이니 전화를 다 하고? 나야, 이제 너희 독립시키고 편하게 살고 있지.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너가 이런 걸로 연락한 건 아닐 거고? 무슨 일이냐? 사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와이프가 탕후루 가게를 차리려고 하거든. 탕후루 가게? 그게 뭔데? 과일에 설탕 묻히는 거 있어. 애들한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 그래? 그런 것까지 하려면 많이 힘들겠구나. 서울에서 사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그런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
내가 모아둔 것도 있어서 크게 필요하진 않고 2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그래. 혼자 살면서 크게 돈 쓸 일이 없던 진 씨는 2천만 원을 흔쾌히 빌려줬죠.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딸이 집에 놀러 왔을 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맨날 찾아오는 건 난데 왜 오빠한테 2천만 원을 줘?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다.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혼수 비용 말고는 받은 것도 없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딸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전달했죠. 그러나 진 씨는 지금껏 자식들을 키우면서 대학 자금부터 해서 결혼 비용까지 대주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생각도 안 하는 딸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혼수 비용뿐이라니 말이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 아무튼 오빠한테도 돈 줬으니까 나한테도 돈 빌려줘.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때문에 못했단 말이야. 너는 또 뭐를 그렇게 하려고? 나도 탕후루 가게 할 거야. 남편이 용돈을 조금밖에 안 준단 말이야. 그놈의 가게가 뭔지 일단 알겠다. 근데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거야. 알겠지? 진 씨는 어쩔 수 없이 딸에게도 2천만 원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딸은 빌린 돈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진 씨에게는 은퇴 자금이 별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혼자 지방에서 살다 보니 많은 지출이 있는 것이 아니었던 터라 힘든 생활을 하는 건 아니었죠. 나중에 돌려받으면 될 것 같은 돈만 빌려준 진 씨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자식들을 잘못 키우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진 씨였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에게는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답답한 진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부업으로 한다던 가게는 잘 되는 거 같니? 나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건가 해서 말이야. 아니 말이 빌리는 거였지. 나한테 준 거 아니었어? 동생한테도 2천만 원 줬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은퇴 자금인데 네 동생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거다. 네 애비가 나한테 남겨준 돈이라고. 아 알겠어. 나는 또 나 생각해서 준 줄 알았네. 돈 필요할 일 생겼을 때 이야기해. 대출을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달라고 안 했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그럼 상황이 좀 나아지면 다시 돌려주거라. 그러면 됐지? 알겠어. 금방 갚을 테니까 이런 걸로 전화하진 말아줘. 꼭 내가 나쁜 아들 같잖아. 그래 알겠다. 일 조심히 해라.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친근하게 굴더니 돈을 다시 달라고 하니까 정색하는 아들이었죠. 전화를 끊고 진 씨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느낀 진 씨였지만 불안함은 잠시 접어둔 채 아파트에 있는 노인정으로 숨을 돌리러 갔습니다. 동네 이웃들과 조금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이 잊혀질 거라 생각했던 진 씨였죠. 이웃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던 도중 대다수가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글쎄 용돈을 일주일이나 늦게 보내더라니까. 뭐? 아들이 용돈을 다 줘? 이 나이에 용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키워준 게 얼만데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안 하면 애들이 버릇 나빠져. 오히려 우리가 돈이 많은 줄 안다니까? 용돈 이야기에 진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용돈이라고 해봤자 명절날 가끔 찾아와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들어갈게. 그렇게 일찍 집에 들어간 진 씨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물론 용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기에 용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뭔가 자식들에게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죠. 자식들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던 마음에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비용까지 모두 해줬지만 돌아오는 건 효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연락하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간 딸은 그 뒤로 잘 찾아오지도 않았죠. 무슨 일 있나 싶은 마음에 진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요즘은 왜 이렇게 잘 안 찾아와? 무슨 일 있어? 에이, 무슨 일은 그냥 요즘 가게가 잘 돼서 바빠져가지고 그래. 그래? 네 오빠는 그래도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 않던데? 우리 딸이 장사를 잘하나 보네?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이미 돈 꽤나 잘 벌어. 최근에 이사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아직 나한테 돈도 못 갚는다고 하던데. 에이, 그거 그냥 준 거 아니었어? 오빠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데. 그리고 회사도 때려치고 가게만 여러 개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 꽤나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진 씨는 아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딸에게 듣고 알게 된 것에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이미 충분히 갚을 돈을 벌었을 텐데도 갚지도 않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애들을 사랑으로 키웠다고 생각했건만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웠구나. 결국 진 씨는 자신이 애들한테 너무 잘해준 것이 잘못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대로는 절대로 돈을 못 돌려받을 거라 생각한 진 씨는 돈을 다시 돌려받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 아들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생활은 좀 어떠니? 젊은 애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 그러게 나도 나아지질 않네. 와이프가 조금 잘 팔리고 있다는 것 같은데 아직은 힘들어. 그러냐? 그럼 어쩔 수 없겠구나.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이번에 누가 좋은 조건으로 갈비집 가게를 준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지 뭐니? 엄마가 무슨 가게야? 몸도 안 좋으면서 그냥 집에서 쉬기나 해. 돈 필요할 때 내가 대출을 해서라도 줄 테니까.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고 있으면서 뻔뻔하기까지 한 아들이었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알바랑 이미 다 뽑아놨다면서 가게만 가지고 가라지 뭐냐? 자기는 잘 돼서 서울로 올라간다고. 그게 진짜야? 사기당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엄마가 그런 걸로 사기당할 사람으로 보이니? 지금은 이래 보여도 혼자서 너희 다 키우고 돈까지 모았던 사람이다. 게다가 그 가게가 잘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까지도 번다더구나. 내가 오래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니? 이거 다 벌어서 너희한테 주려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었던 것 같다. 아니야. 내가 어떻게든 구해볼게. 그런 좋은 조건이 있으면 당장 해야지. 내가 일주일 내로 만들어서 줄게. 그리고 나도 확인을 해봐야겠으니까 조만간 한번 갈게. 아서라, 너가 여기까지 오면 못 믿는다 하고 안 주려고 할 거다. 너 같으면 아들과 같이 찾아오면 좋아하겠니? 그런가? 일단 알겠어. 혹시라도 사기일 것 같으면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렇게 일주일 뒤에 주겠다던 아들은 하루가 지나자 바로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미 돈을 벌고 있었을 테니 당연한 결과였죠. 진 씨는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게 마음에 걸리긴 했으나 자신의 돈을 돌려받은 것밖에 없어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가 한 말이 사실이야?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는데 너희끼리 이미 얘기했나 보구나. 또 오빠한테만 나중에 다 주려고 그러지? 나는 이 돈만 가지라고 할 거고? 그럼 너도 이번에 돈 보태준다고 생각하고 빌려간 돈 갚으면 될 거 아니냐. 알겠어. 잘 되면 나 꼭 잊으면 안 돼? 그렇게 아들과 딸 모두에게 돈을 돌려받은 진 씨였죠. 그냥 돌려달라고 할 때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자신들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금방 돌려주는 자식들을 보고 마음 한켠이 쓰라린 진 씨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진 씨였죠. 금융 공부를 하며 돌려받은 돈으로 펀드도 투자하고 복지센터에 다니며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갑작스럽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뭐야? 설마 사기당한 거야? 사기는 무슨 사기? 애초에 그런 가게는 있지도 않았다. 뭔 소리야? 그럼 엄마가 나한테 사기를 친 거야? 내 돈은? 그 돈은 은행에 잘 있다. 그리고 그게 왜 네 돈이니? 빌려간 돈 다시 받았을 뿐인데 너가 하도 안 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들한테 사기를 치면서까지 돈을 돌려받고 싶었어? 사기? 오냐, 너 말 잘했다. 이미 너도 충분히 돈 벌었다며? 네 동생한테 다 들었어. 그래놓고 뭐 돈이 없어서 못 갚아.
사기는 너가 먼저 치지 않았더냐? 내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아들은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당장 나가. 앞으로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효도는 앞으로 바라지도 않으마. 그렇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나간 후 진 씨는 집 주변에 있는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적적하고 고요한 공원은 진 씨의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는 듯 했죠. 한동안 앉아있던 진 씨는 힘들었던 나를 되돌아보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자식들을 도와주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진 씨는 더 이상 아들이나 딸에게 연락이 오지 않더라도 신경 쓰지 않았고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동네 이웃과 커피 한 잔의 여유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갑자기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 네가 갑자기 무슨 일이냐? 명절에는 바쁘다고 찾아오지도 않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장사가 요즘 잘 안 되네. 대출금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걸 좀 해결하고 싶어서 말이야. 혹시 돈 조금만 빌려줄 수는 없나? 그렇게 잘 되던 탕후루 가게는 유행이 지나자 안 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잘 될 거라 생각했던 아들은 탕후루 가게를 하면서 모아둔 돈이 없어 진 씨에게 부탁한 것이었죠. 이제 그런 일은 너 스스로 해결해 나가거라. 나는 너한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이제라도 알아서 해결하고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라. 단호하게 전화를 끄는 진 씨였습니다. 이후에도 진 씨는 아들과 딸에게 단호하게 대했고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진 씨 할머니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걸 해주었지만 돌려받은 것은 없었죠. 돌려받으려고 했던 행동이 아니었을지라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희생했다면 이미 충분히 모든 것을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말이죠. 요즘 시대가 힘들다 보니 자식들이 빠르게 독립을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밑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캥거루족이라는 말도 생겼으니 말이죠.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엔 자식이 독립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데 부모들을 먼저 찾는 자식이 돼버릴지도 모르죠. 선진국으로 유명한 미국도 자식들이 20살이 되면 독립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독립하는 것이 쉬운 나라도 아닌데도 말이죠. 자립심을 키워 혼자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로 뽑히는 워런 버핏의 아버지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 병원과 대학에 기부했고 워런 버핏 또한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이들한텐 독이 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가치 없는 삶을 살라고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식들이 그냥 받는다면 자식들은 복권에 맞은 느낌을 받지 않을까요? 힘들지 않게 벌어들인 돈은 그만큼 힘들지 않게 빠져나가기 마련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남은 노후를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들도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식들도 안심하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 충실히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충분히 자신의 삶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은 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제 채널에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영상들도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은 자식들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소리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계신가요?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년기에 우울증에 걸리면 초기에는 특별한 감정의 변화가 없다가 잠이 오지 않거나 입맛이 없어져서 밥도 먹기 싫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하죠. 노년기 우울증은 의욕과 활력이 없어짐과 동시에 기억력과 집중력 등 인지기능 저하가 함께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치매 증상으로 생각하여 병원에 왔다가 우울증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최근에 은퇴한 진 씨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한 바퀴 돌고 나면 할 일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서 TV 채널을 돌리며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이 부르면 가끔 밖으로 나가거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 외에는 할 일이 없어 앞날이 막막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흔히 노후 준비를 경제적으로만 생각하여 진 씨처럼 남겨진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우리의 남은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생각해둬야 할 것이 많죠. 건강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행복하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후에 취미 활동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야기가 현실성이 없다고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나이는 들기 마련이며 노후에 취미 생활이 없다면 노년기 우울증뿐만 아니라 각종 만성 질환도 쉽게 걸릴 수 있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은퇴 이후에 집에서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기도 하니까요. 그만큼 나이가 들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면 가장 하기 좋은 취미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요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식물을 키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은퇴 후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절호의 기회가 되는데 식물을 가꾸는 것은 노후에 특히 추천할 만한 취미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 키우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식물을 가꾸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신체적 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물을 줄 때나 가지치기를 할 때나 분갈이 등의 활동들이 모두 규칙적인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노후의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울 경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비타민 D를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식물을 키우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명상적인 효과를 제공하기도 하고 일상의 걱정에서 잠시 벗어나게 도와주기도 하죠. 게다가 특정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가꾸는 활동은 치매 위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은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주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죠. 식물을 키우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성취감을 주기도 합니다. 식물이 잘 자라고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을 가져다 주고 무언가를 성취했다는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식물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건강한 생활 방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매일을 보람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그림 그리기입니다. 실제로 그림 그리기는 노후에 정말 하기 좋은 취미지만 많은 분들이 하지 않기도 하죠.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정적인 취미 활동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취미로 가진 분이 계신다면 치매 걱정은 하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글쓰기보다도 그림 그리기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죠. 그만큼 노년기에 그림 그리기를 취미 활동으로 하는 것은 건강상으로도 좋습니다. 이처럼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 활동은 치유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종종 감정을 표현하고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죠. 그림을 통해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현재의 감정을 처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은 강력한 성취감을 제공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며 느끼는 자부심은 자존감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점차 숙련되어가는 과정 자체에서 큰 만족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 그리기를 취미 활동으로 하게 된다면 노년기를 더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상과 붓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즐겁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노래를 취미로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수가 아님에도 취미로 노래를 부르고 계시기도 하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가수가 아닌 일반 시니어분들의 노래를 가끔 듣고는 하는데 가수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부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가슴에 응어리가 많은 분들은 노래를 취미로 하면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노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내면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완화할 수 있죠. 또한 노래를 부를 때 발산되는 감정은 카타르시스 효과를 제공하여 마음의 짐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게다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호흡과 발성에 좋은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고 정확한 발음을 위해 발성기관을 사용함으로써 폐와 관련된 기능들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호흡 기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리듬을 맞추며 몸을 움직이는 것도 신체적으로 운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노래를 부르기 힘들다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좋은 취미 활동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악기를 연주하는 시니어가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도 적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악기를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호흡을 맞춰감으로 인해 나도 즐겁고 멋진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만들어주어 몸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악기를 다룬 적이 없다면 기본적인 악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모니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적게 드는 악기는 시작하기에도 좋고 자신을 표현하기에도 훌륭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노년기 악기 연주나 노래를 취미로 하는 것은 삶을 더욱 풍부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음악을 더해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과 만족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노후에 하기 가장 좋은 취미 활동은 수영입니다. 생각보다 수영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시니어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실제로 수영을 배우시는 분들에게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수영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취미 활동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특정 칼럼에서는 고령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 1위를 수영으로 뽑기도 했죠. 미국의 특정 연구팀에서는 평생 운동을 해온 70대 남녀 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평생 운동한 시니어분들의 근육은 모세혈관이나 효소와 같은 것들이 젊은 그룹과 유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취미 활동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도 정말 효과적이죠.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활동입니다. 물의 부력은 몸의 무게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무릎이나 허리 등의 관절에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노화 관련 질환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도 좋죠. 또한 수영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영은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취미 활동입니다. 수영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노후 생활을 보내보세요. 5번째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가요? 사람이라면 무릇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기쁨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노후가 되면 생각보다 남에게 인정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퇴를 한 시점에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받지도 못할 것이고 누군가에게 자랑을 했을 때 인정을 받기보다는 시기 질투를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찍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가 쉽죠.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시기 질투를 받지도 않을 것이고 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있다며 칭찬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더구나 사진을 찍는 데는 예전만큼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웬만한 사진기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자랑하기도 하고 사진 촬영 기법에 대해 유튜브로 공부해도 흔히들 말하는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죠. 일상과 여행에서 가족의 소중한 순간을 영원히 남길 수 있다는 것은 사진이라는 취미가 주는 엄청난 축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진을 찍는 취미를 들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기도 합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자연스럽게 많은 장소를 다니게 되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좋은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을 받으러 다닐 수밖에 없게 됩니다. 또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진을 찍을 곳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무척 많이 걷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사진을 찍는 것은 다양한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가지신 한 시니어분께서는 매일 내일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날씨가 좋을 것이고 내일 날씨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할 것이며 그러면 오늘과 다른 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처럼 아무리 사진 찍기가 소박한 취미처럼 보일지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즐거움과 힘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취미가 크게 없고 쉽게 시작할 만한 취미를 찾고 계신다면 사진 찍는 것을 취미로 삼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 가장 하기 좋은 취미 활동은 금융 공부입니다. 취미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공부냐며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특히 금융 공부는 노년기에 하기 좋은 취미 활동 중 하나로 노후 경제를 안정시키고 더 나은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 우리를 괴롭히는 3가지를 꼽자면 돈과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겠죠. 그만큼 돈은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거나 노후의 여유를 챙기는데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금융 지식은 은퇴 후의 생활에서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투자, 저축,
예산 관리 등에 대한 이해는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위험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한 여러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갖추면 보다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을 하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은퇴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있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금융 공부를 하게 되면 자산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자산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기도 하죠. 젊었을 적에는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온전히 들어오는 돈을 마음먹기만 해도 저축할 수 있는 시기죠. 주식 투자의 최고로 알려진 워런 버핏도 60대 이후에 자산의 90% 이상을 일구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금융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는 유튜브에도 굉장히 유용한 금융 관련 지식들이 많이 널려 있으며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는 금융 지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었을 적 바빠서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습득하여 자산을 불리는 것을 취미로 생각하게 된다면 앞으로 남은 날도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의 취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는 기준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껏 생활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을 찾아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은퇴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했다면 누구의 참견도 받지 않는 취미가 여러분들에게 더욱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했던 분들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취미는 즐기면 되는 것인데 경쟁의식을 가지고 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취미 생활을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평생 혼자서 연구를 하거나 혼자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는 사람이었다면 누군가와 같이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등산 모임을 하거나 탁구를 동년배와 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성격을 생각해서 취미를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계셨다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취미를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지라도 나중에는 더 큰 행복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르던 나만의 기분을 느낄 수도 있죠. 반대로 활동적이었던 분들이라면 독서나 그림 그리기 같은 정적인 취미 생활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부족했던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취미를 꼭 한 가지만 하려고 하거나 꾸준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취미로 선택한 활동을 꾸준히 해야만 한다고 강박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취미일 뿐, 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하나의 활동일 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맞지 않는 취미를 지속할 필요가 없죠. 그저 나에게 이로우면서도 행복감을 주는 취미가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입니다. 만약 마음 가는 것이 여러 개라면 전부 시도해 보세요. 그 중에 가장 잘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니고 취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취미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는 우리가 시간을 때운다는 생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필요한 활동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취미 활동을 가지지 않고 싶다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잘할 수 없을지라도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보내는 날이 지속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삶 자체가 취미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는 인생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인생의 소리꽃을 구독해주고 시청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